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박진만입니다. 올해로 70을 넘긴 평범한 노인네지요. 하지만 제 삶이 늘 평범했던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저를 보고 자수성가한 사업가니, 강남의 숨은 부자니 하고 말들을 합니다만 그 시작은 참으로 미미했습니다. 전쟁 직후 폐허 속에서 저는 그야말로 맨주먹으로 시작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굶기를 밥 먹듯 했고 잘 곳이 없어 다리 밑에서 새우잠을 자던 시절도 있었지요. 젊은 시절 시장 좌판에서 시작해 안 해본 장사가 없습니다.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고 남들이 잠자는 시간에도 저는 한 푼이라도 더 벌기 위해 뛰어다녔습니다.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로지 일만 생각했고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작은 공장을 세운 것이 제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기계와 씨름하고 발로 뛰며 거래처를 뚫었습니다. 정직과 신용을 최우선으로 삼았기에 처음에는 박하다고 야박하다고 손가락질하던 사람들도 점차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잘 탄 덕도 있었겠지요. 제 사업은 날로 번창했고 저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부를 쌓게 되었습니다. 강남의 노른자 땅에 번듯한 저택을 마련하고 좋은 차를 굴리며 풍족한 삶을 누리게 되었지요. 하지만 저는 제가 겪었던 배고픔과 어려움을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사람의 도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겼습니다.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아들, 민준이가 있습니다. 늦게 얻은 외동아들이라 그런지 저는 민준이에게 제가 누리지 못했던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부족함 없이 키우고 싶다는 욕심에 어쩌면 필요 이상으로 많은 것을 베풀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 사주었고 비싼 과외를 붙여 공부를 시켰으며 결국에는 해외 유학까지 보내주었지요. 민준이는 성품이 순하고 착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조금은 물러터진 구석이 있었습니다. 강단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어려운 일이나 싫은 소리를 잘 못하고 남에게 싫은 소리 듣는 것도 극도로 꺼리는 성격이었지요. 제가 너무 온실 속 화초처럼 키운 탓인가 자책도 했지만 그래도 그 순한 마음만은 변치 않기를 바랐습니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민준이가 어엿한 청년이 되어 제 회사 일을 돕기 시작했을 때 제 마음은 참으로 뿌듯했습니다. 이제 남은 소원은 하나, 아들이 좋은 배필을 만나 가정을 꾸리고 제가 그토록 원하던 손주를 안겨주는 것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민준이가 머뭇거리며 제게 할 말이 있다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오냐, 무슨 일이냐? 얼굴이 왜 그리 붉어졌어? 저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싶었지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을 다 얻은 듯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떤 며느리감이 들어올까 걱정되는 마음도 솔직히 있었습니다. 그래, 어떤 아가씨인데 우리 민준이 마음을 사로잡았어. 어서 아비에게도 소개해다오.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내민 사진 속에는 참으로 단아하고 청순한 미인이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김수연이라고 했습니다. 듣자 하니 집안은 평범하지만 아주 밝고 싹싹하며 어른들께도 참 잘하는 아가씨라고 아들이 침이 마르게 칭찬을 하더군요. 사진 속 인상도 선해 보였고 무엇보다 아들이 저렇게 좋다는데 제가 반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배경이야 제가 채워주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 아비 눈에도 참 곱고 착해 보인다. 언제 한번 집에 데려오너라. 같이 저녁이나 먹자. 며칠 후 민준이는 수연이를 저희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실제로 만난 수연이는 사진보다 더 인상이 좋았습니다. 말씨는 나긋나긋했고 행동 하나하나에 조심스러움과 예의가 배어 있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과일이라며 바리바리 싸들고 온 모습이나 식사 내내 제 잔이 비지 않도록 신경 쓰는 모습이 참으로 기특해 보였습니다. 특히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아버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버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해요. 라고 말하는데 그 목소리에 가식이 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 모든 것이 철저히 계산된 연기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의 저는 그저 순진하게 며느리감을 잘 얻었다고만 생각했지요. 아들이 결혼을 결심했으니 애비 된 도리로 가장 먼저 해줘야 할 것은 집 문제 해결이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집 한 칸 마련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아닙니까? 저는 제 아들만큼은 그런 걱정 없이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수연아, 결혼하면 당연히 분가해야지. 너희 둘이 편안하게 살 집은 이 아비가 마련해주마. 저는 망설임 없이 강남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계약했습니다. 50평이 훌쩍 넘는 거실 통창으로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로열층이었지요. 최고급 자재로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이름만 대면 알만한 브랜드의 가구와 가전제품으로 집안을 채웠습니다. 제 아들이 살 집인데 어느 것 하나 허투루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아들 내외에게 집 열쇠를 건네주던 날, 수연이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세상에 이게 정말 저희 집이란 말이에요? 꿈만 같아요. 수연이는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듯 감격하며 제 팔에 매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님. 정말 효도하며 잘 살겠습니다. 연신 허리를 굽히며 외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살갑고 예뻐 보이던지요. 저는 그래, 내가 아들 하나는 정말 잘 뒀구나.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어 라고 생각하며 흐뭇해했습니다. 민준이도 옆에서 싱글벙글하며 제 어깨를 주물렀지요. 그때의 저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수연이는 시종일관 저를 어려워하면서도 살갑게 굴었습니다. 아버님, 저희 때문에 너무 무리하시는 것 아니에요? 저희는 정말 괜찮은데. 라며 예단이나 혼수도 소박하게 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제 친구는 이번에 예물로 좋은 거 받았다던데 요즘 신혼 가전은 이게 유행이래요. 하는 식으로 제가 듣도록 이야기를 흘렸지요. 오죽 갖고 싶으면 저럴까.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며느리 기죽일 필요 있나. 저는 그런 수연이의 마음을 헤아려 그녀가 원하는 것 이상으로 예물과 혼수를 두둑하게 챙겨주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 시계와 가방은 물론이고 집안의 가전제품도 모두 최고 사양으로 바꿔주었지요. 수연이는 그때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제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어리석었지만 그때는 며느리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 행복이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되었고 수연이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였습니다.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민준 씨와 함께 아버님께 효도하며 행복하게 잘 살겠습니다. 많은 하객들 앞에서 제 손을 꼭 잡고 말하는데 제 눈시울이 뜨거워지더군요. 아들 민준이도 늠름한 신랑의 모습으로 제 옆에 서 있었고 저는 두 아이의 앞날을 진심으로 축복했습니다. 결혼 후 신혼집에 처음으로 정식 초대를 받아갔을 때였습니다. 넓고 깨끗한 집안에는 아직 신혼의 단꿈이 가득한 듯 보였습니다. 거실 한쪽에는 작은 포메라니안 한 마리가 앙증맞게 돌아다니고 있더군요. 어머, 아버님 오셨어요? 얘는 벨라예요. 제가 집에 혼자 있을 때 외로울까봐 민준 씨가 깜짝 선물로 데려왔어요. 너무 예쁘죠? 수연이가 강아지를 품에 안고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털빛깔도 곱고 눈망울도 초롱초롱한 것이 참 귀엽더군요. 오냐, 인형처럼 예쁘구나. 이름도 예쁘네, 벨라라. 네. 아버님도 벨라 예뻐해 주세요. 그때 저는 또 쓸데없는 오지랖을 부리고 말았습니다. 사람도 집이 중요하듯이 걔도 자기 집이 있어야지. 마당은 없지만 저기 베란다에 벨라만을 위한 근사한 집 하나 놔줘야겠구나.
저는 그 길로 수소문하여 애견용품을 전문으로 만드는 장인에게 연락했습니다. 최고급 친환경 원목을 사용하고 여름에는 시원하고 겨울에는 따뜻하도록 냉난방 시설까지 완비된 그야말로 개 팔자가 상팔자 소리가 절로 나올 만한 계집을 주문 제작했지요. 가격이 수백만 원을 호가했지만 며느리가 기뻐할 생각을 하니 돈이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계집이 배송되던 날 수연이의 반응은 역시나 예상대로였습니다. 어머, 아버님, 세상에. 이게 정말 벨라 집이에요? 와, 대궐이네요, 대궐. 아버님 정말 센스 최고세요? 벨라가 너무 좋아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입이 귀에 걸려서는 호들갑을 떨며 제게 전화를 했더군요. 심지어는 그 으리으리한 계집 앞에서 벨라를 안고 환하게 웃는 인증샷까지 찍어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보며 또 한 번 내가 며느리 하나는 정말 잘 얻었구나 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그렇게 아들 내외의 신혼생활은 풍요롭고 행복하게 시작되는 듯 보였습니다. 초반 몇 달간 저는 정말 극진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아들 내외가 저희 집으로 찾아와 함께 식사를 했고 수연이는 늘 제철 과일이나 제가 좋아하는 반찬거리를 두 손 가득 들고 왔습니다. 아버님, 아버님 하며 살갑게 따르고 제 건강을 염려하며 값비싼 영양제를 꼬박꼬박 챙겨주었지요. 철마다 좋은 옷을 사다 주며 아버님, 이거 입으시면 훨씬 젊어 보이실 거예요. 라고 애교를 부리는데 어느 시아버지가 그런 며느리를 마다하겠습니까? 민준이도 그런 아내를 보며 그저 흐뭇해했고 저 역시 결혼 하나는 정말 잘 시켰다는 생각에 주변 친구들이나 사업 파트너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며느리 자랑을 하고 다녔습니다. 제 노후는 이제 걱정 없겠구나. 아들 내외 덕에 외롭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냥 행복하기만 했지요. 하지만 여러분, 인생사 새옹지마라고 했던가요? 그 행복이 그리 오래가지 않으리라고는, 그리고 그토록 살갑던 며느리의 미소 뒤에 그렇게 차갑고 잔인한 본 모습이 숨겨져 있으리라고는 그때의 저는 정말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 자랑에 여념이 없고 제 노후는 외롭지 않으리라 철석같이 믿었던 시간들은 안타깝게도 그리 길지 못했습니다. 인생이란 것이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더군요. 평생을 탄탄대로만 걸어왔다고 자부했던 제 사업에 예기치 못한 폭풍우가 몰아닥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제가 큰 기대를 걸고 투자했던 해외 건설 사업이 현지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해 하루아침에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믿었던 현지 파트너는 계약금을 들고 잠적해버렸고 투입된 막대한 자금은 공중분해될 위기에 처했지요. 그 여파는 즉시 국내 사업까지 미쳐 자금 흐름이 급격하게 막히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고 입맛을 잃어 몸무게가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자금을 융통하려 애썼지만 한번 기울기 시작한 흐름을 되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군 모든 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엄습했지요. 제 인생의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결국 저는 고통스러운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제 성공의 상징과도 같았던 강남의 저택을 급매로 내놓는 것이었지요. 젊은 시절부터 피땀 흘려 장만한 제 인생과 자부심이 고스란히 담긴 집이었습니다. 정원의 나무 한 그루, 벽에 걸린 그림 하나하나에 제 추억이 깃들어 있었지요. 하지만 당장 회사를 살리는 것이 급선무였습니다. 집을 팔고 평생의 수건 사업처럼 가꿔왔던 수석과 분재들도 헐값에 처분해야 했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정든 집을 떠나 저는 경기도 외곽에 있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평수도 예전 집의 3분의 1도 채 되지 않았고 창밖으로는 한강 대신 빼곡한 아파트 단지만 보이는 곳이었지요. 늘 저를 수행하던 기사도 내보내고 번쩍이던 외제차도 팔아치웠습니다.
이제 제 발이 되어주는 것은 낡은 지하철과 버스뿐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을 아들 내외에게 숨길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고 싶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알게 될 일이기도 하거니와 가족이라면 이런 어려움도 함께 나누고 의지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들과 며느리가 변함없이 저를 아껴주고 지지해 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기대가 얼마나 순진하고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저는 곧 깨닫게 되었지만요. 주말을 앞둔 어느 날 저는 아들 내외를 제 새 거처로 불렀습니다. 예전처럼 고급 요리를 대접할 형편은 못 되었지만 그래도 정성껏 저녁 식사를 준비했지요. 처음으로 와본 저의 작고 소박한 아파트에 들어서는 민준이와 수연이의 표정은 복잡 미묘해 보였습니다. 특히 수연이는 현관에 들어서면서부터 집안 구석구석을 빠르게 훑어보는 듯한 시선을 거두지 않더군요. 어색한 침묵 속에서 식사가 시작되었고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준아, 수연아, 너희에게 꼭 해야 할 이야기가 있다. 네, 아버지. 무슨 일이신데요? 민준이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실은 내 사업이 지금 매우 어렵게 되었다.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져서 당분간은, 아니 어쩌면 꽤 오랫동안 힘들 것 같다. 저는 담담하게 상황을 설명하려 애썼습니다. 믿었던 사업의 실패, 그로 인한 자금난, 그리고 결국에는 살던 집까지 팔고 이곳으로 이사 오게 된 경위까지. 제 이야기를 듣는 동안 민준이는 안타까움과 걱정이 뒤섞인 표정이었어요. 그 아이의 마음은 진심이었겠지요. 하지만 수연이는 달랐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듯 눈을 크게 뜨고 입을 가리는 신용을 하더니 이내 무언가 빠르게 계산하는 듯한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머 아버님 세상에 정말 큰일이네요. 그녀는 과장된 몸짓으로 안타까움을 표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예전과 같은 따뜻함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희 걱정은 마시고 아버님 몸부터 잘 챙기셔야지요.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어요. 형식적인 위로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녀는 제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래서 당장 생활은 어떻게 하시게요? 많이 힘드시겠어요? 물론 현실적인 걱정일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그 질문의 뉘앙스는 이제 우리에게 손 벌리시는 건 아니겠죠? 혹은 앞으로 저희에게 얼마나 부담이 될까? 하는 속내를 비추는 것처럼 느껴져 제 마음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옆에서 수연아, 그런 말은 하고 제지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아니다. 민준아, 수연이 말이 맞다. 당장 예전처럼 풍족하게 살기는 어렵겠지. 하지만 너희에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없으니 걱정 말아라. 이 애비도 아직은 내 앞가림 정도는 할 수 있다. 저는 애써 태어난 척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실망감이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 내외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지더군요. 처음에는 그래도 걱정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아버님, 식사는 잘 챙겨 드세요? 필요한 건 없으시고요. 이런 의례적인 안부 전화가 몇 번 걸려왔습니다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주말마다 오겠다던 약속은 이런저런 핑계로 미뤄지기 일쑤였고요. 제가 먼저 연락을 해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잦아졌습니다. 아, 죄송해요, 아버님. 지금 좀 바빠서요. 제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지요. 통화를 하게 되어도 용건만 간단히 말하고 끊으려는 기색이 역력했고요. 특히 수연이는 이제 저를 아버님이라고 부르는 것조차 꺼리는 듯 했어요. 호칭 없이 저기요 라거나 민준이에게 제 이야기를 할 때도 아버님 대신 당신 아버지 혹은 심지어 그분이라고 지칭하는 것을 듣게 되었을 때는 참으로 비참한 심정이 들더군요. 그녀의 말투는 날이 갈수록 차가워졌지요.
은연중에 제 처지를 비꼬는 듯한 말을 던지기도 했고요.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다들 힘들다는데 아버님은 더 힘드시겠어요. 저희도 허리띠 졸라매야 할 판이에요. 아휴, 예전 같으면 아버님께서 이런 것도 사주시고 저런 것도 해주셨을 텐데 세상 참 알 수 없네요. 마치 이제 당신에게 기대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선언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한 번은 제가 큰 마음을 먹고 아들 네 집 근처에 갔다가 잠시 들렀지요. 마침 시장에서 싱싱한 과일이 보이기에 예전에 수연이가 좋아했던 딸기를 한 바구니 사들고 갔습니다. 하지만 저를 맞이하는 수연이의 표정은 싸늘하기 그지없더군요. 어쩐 일이세요? 또 연락도 없이.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자네 딸기 좋아했던 거 생각나서 좀 사왔네. 아휴, 이런 거 사오실 형편이나 되세요? 저희는 괜찮으니 아버님이나 맛있는 거 사드시지 그러셨어요. 그녀는 제가 내민 딸기 바구니를 마지못해 받아들면서도 고맙다는 말 대신 저런 말을 하더군요. 집 안으로 저를 들이기는 했지만 예전처럼 차를 내오거나 살갑게 대화를 거는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거실 소파에는 여전히 벨라가 최고급 쿠션 위에서 잠을 자고 있었고요. 수연이는 벨라에게는 온갖 애정을 쏟으면서도 저에게는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더군요. 저는 어색하게 거실에 앉아 있다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나는 이만 가보겠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수연이는 저를 배웅하러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돌아서는데 등 뒤에서 느껴지는 그 싸늘한 냉기가 마치 비수처럼 제 가슴에 꽂히는 듯 했지요. 그때 저는 분명히 느꼈습니다. 무언가 단단히 잘못되었다는 것을요. 제가 알던 그토록 살갑고 예뻤던 며느리는 이제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더 큰 시련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불안한 예감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딸기 바구니를 들고 찾아갔다가 싸늘한 대접만 받고 돌아선 이후로 저는 한동안 아들 내외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연락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는 편이 맞겠지요.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서운함과 배신감, 그리고 일말의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것은 아닐까?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애써 붙잡으려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얼마 지나지 않아 산산조각 나고 말았지요.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은 당연히 없었고요. 제가 용기를 내어 전화를 걸어도 수연이는 받지 않거나 받아도 단답형으로 일관했습니다. 네, 네. 왜요? 별일 없으시죠? 네, 식사는 하셨고요? 네,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더군요.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면 받기는 했지만 늘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수연이가 요즘 좀 예민해서 그래요, 아버지. 회사 일이 바빠서 정신이 없나 봐요. 아들의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는 상황을 회피하려는 기색이 역력해서 저는 더 깊은 실망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지요. 몇 주가 흘렀을까요? 그래도 얼굴은 봐야 하지 않겠나 싶어 미리 연락도 없이 다시 한번 아들 네 집을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빈손으로 가지 않고 그래도 예전에 살던 동네 빵집에서 며느리가 좋아했던 카스텔라를 하나 사들고 갔지요. 초인종을 누르자 이번에도 수연이가 나왔습니다. 저를 본 그녀의 표정은 이제 놀라움이나 당황스러움이 아니었어요. 노골적인 짜증과 귀찮음,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또 오셨어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세요? 제 손에 들린 빵 상자를 흘깃 보더니 그녀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런 거 사오실 필요 없는데 저희 이런 거 안 먹어요. 기가 막혔지만 저는 애써 표정을 감추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실 풍경이 심상치 않더군요. 벨라가 원래 있던 최고급 계집은 온데간데 없고 그 자리에 더 크고 화려한 마치 아기 침대처럼 보이는 하얀색 펜스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벨라가 온갖 장난감을 물어뜯으며 놀고 있더군요. 아니, 벨라 집은 어디 가고 저건 또 뭐냐? 제가 묻자
수연이가 신경질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너무 촌스러워서 당근에 팔아버렸어요. 이게 최신 유행하는 강아지 안전 펜스예요. 벨라가 답답해하는 것 같아서 새로 장만했죠. 훨씬 예쁘고 좋지 않아요? 제가 수백만 원을 들여 맞춰준 계집을 촌스러워서 팔아버렸다는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더 기가 막힌 것은 다음이었습니다. 마침 잘 오셨네. 이거 조립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민준 씨는 이런 거 영 못해서. 수연이는 저를 보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펜스 부속품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마치 제가 일꾼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저는 어이가 없어 잠시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평생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한 번 안 하고 살아온 저에게 며느리라는 아이가 이제는 하다 이런 자빌까지 시키는구나 싶었지요. 내가 이런 걸 어떻게... 아니, 이것도 못하세요? 보기보다 약하시네. 그럼 그냥 거기 서 계세요. 방해만 되지 않게. 수연이는 콧방귀를 뀌며 혼자 낑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사들고 온 카스텔라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식탁 위에 놓여 있었고 벨라는 여전히 새 펜스 안에서 호사를 누리고 있었죠. 그 모습이 어찌나 대조적이던지. 그 후로 제가 겪어야 했던 수모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들네 집에 갈 때마다 저는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지요. 한 번은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춰 갔는데 아들 내외는 식탁에서 스테이크를 썰고 있더군요. 저를 보더니 수연이가 말했습니다. 어머, 오셨어요? 저희 지금 식사 중인데 어쩌죠? 딱 2인분만 준비해서. 아, 저기 라면 있는데 그거라도 끓여 드실래요? 저는 배가 고프지 않다고 둘러대고는 그들이 값비싼 스테이크를 먹는 동안 거실 소파에 멀뚱히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연이는 벨라에게는 잘 구워진 스테이크 조각을 잘라 먹이며 우리 벨라, 맛있죠요? 오구오구. 이러면서 애정을 쏟아붓더군요. 그 모습은 제 가슴에 불을 지폈습니다. 또 한 번은 제가 거실 소파에 잠시 앉아 있는데 수연이가 다가와 말하더군요. 아, 거기 벨라 자리인데 좀 비켜주시겠어요? 벨라 낮잠 잘 시간이라. 저는 말없이 일어나 창가 구석에 딱딱한 의자로 옮겨 앉아야 했습니다. 제가 사준 넓고 안락한 집에서 저는 개만도 못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대화는 또 어떻고요. 제가 혹여 사업이나 살아온 경험에 대해 조언이라도 하려 하면 수연이는 어김없이 비웃거나 면박을 주었습니다. 에휴, 그때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세상이 달라요. 뭘 안다고 그러세요?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저 지금 바쁘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민준 씨한테나 하세요. 때로는 제가 하는 말을 아예 무시하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거나 벨라와 놀아주기 일쑤였지요. 민준이의 태도는 저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내는 저렇게 시아버지에게 무례하게 구는데 아들이라는 녀석은 중간에서 제 역할은커녕 아내 눈치만 살피기 바빴습니다. 제가 보다 못해 민준이에게 따로 이야기라도 하려 하면 그는 늘 같은 말만 반복했지요. 아버지 죄송해요. 수연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래요. 제가 나중에 잘 말해 볼게요. 하지만 그 나중은 결코 오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민준이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준아, 너는 내 아내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느냐? 애비가 저런 취급을 받는데 넌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자 민준이는 제 눈을 피하며 우물쭈물하더니 결국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더군요. 그 나약하고 비겁한 모습에 저는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접어야 했습니다. 제가 알던 순하고 착했던 아들은 이제 탐욕스럽고 이기적인 아내의 꼭두각시가 되어버린 듯 보였습니다. 제 마음속에서는 뜨거운 분노와 차가운 실망감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습니다. 내가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이 고작 저런 인간들에게 무시당하고 이용당하기 위함이었나 하는 자괴감이 들었지요. 그토록 예뻐했던 며느리에 대한 애정은 이제 털끝만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아들에 대한 연민도 점차 희미해져 갔고요. 대신 그 자리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
그리고 차가운 분노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나를 돈 때문에 대접했다면 이제 그 돈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니 이렇게 막 대하는 것이겠지. 그렇다면 너희들이 그토록 중시하는 그 돈으로 너희들의 오만함과 배은망덕함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지만 더 이상 이 수모를 참고 견디지는 않으리라. 그리고 저들에게 반드시 자신들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리라 다짐하게 되었지요. 젊은 시절,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세상에 나왔을 때도 저는 결코 불의에 고개 숙이지 않았습니다. 하물며 평생을 바쳐 이룬 것들을 지키고 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저는 무엇이든 할 수 있었습니다. 복수의 칼날은 그렇게 조용히 하지만 단단하게 제 마음속에서 벼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분노와 배신감이 들끓었지만 저는 섣불리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사업가로 살아온 경험은 제게 기다림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지요. 감정에 휘둘려서는 일을 그르치기 십상이라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분히 때를 기다리며 아들 내외의 행동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어쩌면 아주 만약에라도 그들이 잠시 철없는 행동을 뉘우치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정말 마지막 한 가닥 희망을 놓지 못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 마지막 기대마저 산산조각 내는 사건이 일어나고야 말았습니다. 바로 제 생일날이었지요. 예전 같으면 아들 내외가 가장 먼저 찾아와 미역국을 끓여주고 근사한 식당을 예약해 저녁 식사를 대접하곤 했습니다. 수연이는 늘 제 취향에 꼭 맞는 선물을 준비해서 저를 감동시키곤 했었지요. 하지만 이번 생일은 달랐습니다. 아침부터 기다렸지만 아들 내외에게서는 전화 한 통 오지 않더군요. 섭섭한 마음을 애써 누르며 저녁 무렵 제가 먼저 아들 내외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위해 깜짝 파티라도 준비한 것은 아닐까 하는 헛된 기대를 품고요. 하지만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아야 했습니다. 집안은 조용했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민준이가 소파에 누워 태평하게 TV를 보고 있었고 수연이는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화장을 하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아니, 너희들 어디 나가니? 제가 묻자 수연이가 거울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희 오늘 부부 동반 모임 있어서 나가봐야 해요. 중요한 자리라서 빠질 수가 없네요. 제 생일이라는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알면서도 모른 척 했을 수도 있겠지요. 제가 아무 말 없이 서 있자 민준이가 그제야 소파에서 일어나 멋쩍은 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죄송해요. 저희가 오늘 약속이 있어서. 됐다. 너희들끼리 잘 다녀오너라.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돌아서려는데 마침 수연이의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아마 모임에 같이 가는 친구인 듯 했지요. 수연이는 저를 의식하지도 않고 큰 소리로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나 지금 거의 다 준비됐어. 금방 나갈게. 응? 아, 시아버지? 몰라. 방금 또 뭐 주섬주섬 사들고 오셨던데? 에휴, 진짜 눈치도 없이. 아니야, 우리끼리만 가는 모임이라고 몇 번을 말했는데 자꾸 저러시네. 이제 뭐 단물 다 빠진 거 아시면서 왜 저러시는지 몰라. 야, 너도 참 웃긴다. 용돈이라도 좀 챙겨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니? 우리가 지금 그럴 형편이야? 자기 앞가림도 못하시는 양반한테? 그냥 무시해, 무시. 아, 진짜 짜증나. 빨리 나가자. 응, 이따 봐. 수연이는 제가 바로 옆에 서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저를 단물 다 빠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늙은이 취급하며 친구와 낄낄거렸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남아있던 마지막 정마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차갑고 단단한 분노만이 남았습니다.
평생 느껴보지 못했던 깊은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아버지, 잠시만요.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수연이의 잔인한 말들과 비웃음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아들의 비겁한 모습이 눈앞에 어른거렸지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다고. 저들에게는 자비나 용서가 아니라 냉혹한 현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만이 유일한 답이라고 말입니다. 때마침 하늘이 저를 도우려 했던 걸까요? 그 무렵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젊은 시절 혹시나 하는 마음에 투자해 두었던 거의 잊고 지냈던 작은 기술 관련 특허권이 있었는데 그것이 시대의 흐름과 맞물려 엄청난 가치를 지니게 된 것입니다. 국내외 대기업에서 앞다투어 그 특허권을 사겠다며 거액의 로열티를 제시해 왔지요. 덕분에 저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재산을 단숨에 거머쥐게 되었습니다. 사업 실패로 잃었던 것 이상으로 제 재정 상태는 완벽하게 회복되었을 뿐 아니라 오히려 더 탄탄해진 것이지요. 하지만 저는 이 사실을 그 누구에게도 특히 아들 내외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했습니다. 오히려 저는 예전처럼 작은 아파트에 살며 대중교통을 이용했고 옷차림도 수수하게 하고 다녔지요. 가끔 아들 내외를 만날 때면 여전히 힘든 척, 돈에 쪼들리는 척 연기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연이의 얼굴에 스치는 경멸과 안도감을 저는 똑똑히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제 복수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연료가 되었지요. 이제 본격적으로 계획을 실행에 옮길 때였습니다. 가장 먼저 저는 제 오랜 친구이자 유능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박 변호사, 오랜만이네. 내가 상담할 일이 있어서 왔네.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저는 아들 내외에게 사준 강남 아파트의 등기부등본을 내밀며 제 소유권과 그들을 합법적으로 내보낼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자문을 구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서류를 꼼꼼히 검토한 후 명확하게 설명해 주었지요. 회장님 명의로 된 재산이 확실하고 증여가 아닌 거주 허락이었으므로 소유권 행사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용 증명을 보내고 정해진 기간 내에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법적인 확인을 마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면서도 한편으로는 복수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생각에 씁쓸함이 밀려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돌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와버렸지요. 다음으로 저는 믿을 만한 부동산 중개인을 만났습니다. 이 아파트 최대한 빨리 좀 처분해주게. 시세보다 조금 싸게 내놓아도 좋으니 조용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주면 좋겠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그 번쩍이는 아파트는 좋은 매물이었기에 내놓자마자 바로 임자가 나타났습니다. 계약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고 저는 매매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속으로 냉소를 삼켰습니다.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고 나를 무시하는 근거로 삼았던 이 집이 이제 곧 너희들의 발등을 찍는 도끼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것이 남아 있었지요. 바로 그 계집이었습니다. 수연이가 촌스러워서 당근에 팔아버렸다고 했던 제가 처음 사주었던 그 최고급 원목 계집 말입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의 지하 창고를 관리인에게 부탁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수연이는 거짓말을 했던 겁니다. 그 계집은 팔리지 않은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창고 구석에 처박혀 있더군요. 그 순간 저는 또 한 번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느꼈습니다. 저를 속이고 기만한 것도 모자라 제가 선물한 물건을 저렇게 함부로 내팽개치다니요. 저는 그 계집을 제 차로 옮겨 실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 깨끗하게 먼지를 닦고 사진을 찍어 당근마켓에 올렸지요. 특A급 냉난방 시설 완비, 최고급 원목 주문 제작 강아지 하우스, 거의 사용 안함, 파격가 처분.
촌스럽다던 그 계집은 역시 알아보는 사람이 많더군요. 올리자마자 연락이 쇄도했고 저는 가장 먼저 연락 온 사람에게 제 값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거래 완료 딱지가 붙은 화면을 캡처하는 것도 잊지 않았지요. 수연이가 벨라를 위해 새로 샀다던 그 하얀 펜스는 어떻게 할까 잠시 고민했지만 그건 제 소관이 아니니 그냥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준 것에 대한 모욕은 반드시 되갚아줘야 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아파트 매매 잔금 날짜는 다가오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저들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리고 그들의 경악과 절망을 마주하는 일뿐이었습니다. 저는 일부러 그들의 결혼 기념일 다음 날을 D-Day로 잡았습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 바로 뒤에 찾아오는 불행이 더욱 비참하게 느껴질 테니까요. 저는 옷장에서 가장 좋은 맞춤 양복을 꺼내 다림질하고 구두를 반짝거리게 닦았습니다. 예전에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다시 구입해서 깨끗하게 세차해 두었지요. 마지막 무대에 오르는 배우처럼 저는 차분하고 냉정하게 마지막 결전의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된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의 결혼 기념일 바로 다음 날이었지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밤새 뒤척이지도 않았고 오히려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잔 듯 몸이 가뿐하기까지 했지요. 옷장 가장 깊숙한 곳에 걸어두었던 제 몸에 꼭 맞춘 최고급 이탈리아제 양복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매고 반짝거리게 닦아둔 구두를 신었지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은 예전 사업이 번창하던 시절의 박진만 회장,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초라함과 궁핍함에 움츠러들었던 지난 시간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었지요. 저는 새로 구입한 외제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부드럽고 조용한 엔진 소리가 제 마음처럼 차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강남의 그 번쩍이는 아파트로 향하는 동안 제 머릿속은 놀랍도록 명료했습니다. 수많은 상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제 결심을 흔들지는 못했지요. 이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시간이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저는 마지막으로 제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분노나 증오보다는 차라리 냉정한 집행자의 심정이었다고 할까요? 딩동. 초인종을 누르자 잠시 후 익숙한 얼굴이 문을 열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이었지요. 평소와 달리 완벽하게 차려입은 제 모습과 살짝 열린 문틈으로 보이는 번쩍이는 제 차를 본 그녀의 눈이 순간 크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어쩐 일이세요?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애쓰며 그녀는 재빨리 예의 바른 며느리의 가면을 다시 찾아 썼습니다. 목소리 톤부터 달라지더군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는 어젯밤의 흔적인 듯 작은 케이크 상자와 와인병이 놓여 있더군요. 그들의 행복했던 기념일 바로 다음 날 찾아온 불청객. 참으로 아이러니한 상황이 아닐 수 없었지요. 민준이도 거실 소파에 앉아 있다가 저를 보고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갑자기 어쩐 일이세요? 연락도 없으셨는데. 수연이가 재빨리 다가와 제 팔을 잡으려 하며 살갑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이렇게 오실 줄 알았으면 뭐라도 좀 준비해 놓는 건데요. 어서 이리 와서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한 잔. 됐다. 저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차 마시러 온 거 아니다. 자네들 이리 와서 앉아보게. 할 이야기가 있네. 제 목소리에 담긴 냉랭함에 아들 내외는 잠시 멈칫하더니 마지못해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았습니다. 어색하고 불안한 침묵이 거실을 감쌌지요. 저는 잠시 그들의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불안감과 의아함이 뒤섞인 표정들. 저는 더 이상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품 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지요. 이 집 팔렸다.
제 입에서 나온 첫 마디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짧고 건조한 선언이었지요. 순간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민준이는 눈만 껌뻑이며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고, 수연이는 잠시 아무런 반응이 없더니 이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농담하시는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집이 팔리다니요. 농담 아니다. 보다시피 이건 매매 계약서 사본이다. 이미 잔금까지 다 치렀고 소유권 이전 등기만 남겨두고 있지. 저는 차분하게 서류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러니 자네들은 내일 모레까지 이 집에서 나가줘야겠다.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저희한테 상의도 없이 집을 팔 수가 있으세요? 네. 수연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오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지만 그것이 진심 어린 슬픔인지 아니면 갑작스러운 상황 변화에 대한 분노와 당혹감의 표현인지는 알 수 없었지요. 아니,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내 집 내가 팔겠다는데 누구랑 상의를 해야 하나? 내가 자네들에게 이 집을 준 것이 아니라 잠시 살도록 허락했던 것뿐이라는 걸 잊었나 보군. 아버님, 오해세요. 저희가 그동안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사과드릴게요. 네,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요. 아버님 마음 상하게 해드린 거. 다 제 잘못이에요. 제발 집만은 네. 수연이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꿔 제 바짓가랑이라도 붙잡을 듯이 매달리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이제 제 마음을 조금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너무 늦었지요. 오해라고? 잘못이라고? 저는 차갑게 비웃으며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자네가 내 생일날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친구와 통화하며 단물 다 빠진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늙은이라고 낄낄거리던 것, 그건 오해였나? 내가 사들고 간 딸기 바구니를 보고 이런 거 사오실 형편이나 되세요? 라고 묻던 건 또 어떻고, 찬밥 덩어리만 내놓고 개만도 못한 취급을 하던 그 모든 행동들이 다 오해고 잘못일 뿐이었나? 제가 그녀가 했던 말들을 그대로 읊어주자 수연이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잃고 저를 쳐다보더니 이내 눈빛이 돌변하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지요. 그래서 지금 그거 복수하시는 거예요? 쪼잔하게 진짜. 어떻게 자기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집이 어떤 집인데 우리가 이 집에서 살려고. 자네는 이 집이 탐났던 것뿐이지 이 늙은 시애비는 한중에도 없었고, 저는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돈이 좀 있다고 하니 온갖 아양을 떨며 접근했다가 잠시 어렵다고 하니 가차없이 벌레 보듯 내치지 않았나? 그런 자네들에게 더 이상 내 재산을 누릴 자격은 없어. 이 늙은이가 진짜 보자 하니까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나가라 말아야.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야. 수연이는 이제 완전히 이성을 잃고 제게 악을 쓰며 달려들 기세였습니다. 그때까지 망부석처럼 앉아있던 민준이가 다급하게 수연이를 말리며 제게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제발 진정하세요. 수연아, 너도 그만해. 아버지,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집만은 저희 어디 가서 살라고 이러세요. 아들의 눈물 어린 호소에도 제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민준이를 싸늘하게 쳐다보며 말했지요. 네 애비가 네 마누라에게 저런 모욕을 당하는 동안 넌 뭘 했지? 그저 눈치나 보며 비겁하게 숨어 있지 않았나? 이 모든 것은 너가 자초한 일이기도 하다. 이제 와서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마지막 결정타를 날릴 준비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화면에 띄웠지요. 아, 그리고 하나 더. 수연이 자네, 내가 처음 사준 그 개지. 촌스러워서 당근에 팔아버렸다고 했었지. 수연이는 갑작스러운 계집 이야기에 잠시 멈칫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뭐요? 거짓말. 자네 그거 안 팔고 지하 창고에 처박아 뒀더군. 아주 먼지를 뽀얗게 뒤집어 쓰고 말이야. 저는 며칠 전 창고에서 찍어둔 사진을 먼저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으로 넘겼지요. 그래서 내가 자네 대신 진짜로 팔아버렸네. 아주 좋은 값에. 여기 거래 완료된 거 보이지? 화면에는 당근마켓에 올라왔던 계집 사진과 함께 선명하게 찍힌 거래 완료 딱지가 떠 있었습니다. 수연이는 그 화면을 보고는 숨을 헉하고 들이쉬더니 거의 실신할 것처럼 몸을 휘청거렸습니다. 어떻게 그 계집까지? 당신 정말 악마야, 악마! 수연이는 이제 거의 실신 직전인 듯 숨을 몰아쉬며 저를 향해 원망을 퍼부었습니다. 악마라. 그 말을 들으니 오히려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악마. 저는 싸늘하게 되물었습니다. 악마는 사람의 진심과 호의를 제 욕심을 채운데 이용하고 은혜를 베푼 사람의 등 뒤에 칼을 꽂는 자들이 악마지. 바로 자네들처럼 말일세. 저는 잠시 숨을 골랐다가 다시 한번 제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당근마켓 앱의 판매 내역 화면이었지요. 거래 완료 딱지가 붙은 골프채 세트 사진을 그들의 눈앞에 들이댔습니다. 아, 그리고 민준이 너. 내가 너 회사 들어가고 거래처 사람들이랑 어울릴 때 어깨 좀 펴고 다니라고. 큰맘 먹고 맞춰줬던 그 번쩍이는 외제 골프채 풀세트 기억하냐? 그거 가지고 필드도 좀 나가고 임원들하고 어울리면서 사회생활 발판으로 삼으라고 내가 신신당부하지 않았더냐?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민준이는 당황한 듯 눈만 껌뻑거렸지요. 그런데 그것도 얼마 전에 보니 이 집 창고 구석에 처박혀서 먼지만 뽀얗게 쌓여 있더구나. 제대로 한번 휘둘러 보지도 않은 새 것 그대로 말이다. 에휴, 네 어미는 너가 필드 나갈 시간에 공부나 더 하라고 닥달했을 테고 네 마누라는 저런 건 돈만 많이 들고 자리만 차지한다고 구박이나 했겠지. 그러니 너가 어디 골프채를 꺼내볼 생각이나 했겠느냐? 저는 혀를 차며 민준이와 수연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긴 이제 자네들 형편에 그 비싼 회원권 끊어서 필드 나갈 여유가 있겠나? 좋은 물건 창고에서 썩히느니 정말 필요한 사람 주는 게 낫겠다 싶어서 내가 그것도 꺼내서 깨끗하게 닦아 당근마켓에 미사용 신품급 명품 골프채 풀세트 급처분이라고 올렸네. 저는 거래 완료 화면을 확대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여기 거래 내역 보이지? 올리자마자 사겠다는 사람이 줄을 서더군. 거의 새 것 같은 명품 골프채 풀세트를 말도 안 되는 가격에 잘 샀다고 구매자가 아주 허리가 부러지게 인사를 하더군. 그래. 자네가 쓰지도 않고 처박아 둔 물건 덕분에 내가 쏠쏠하게 용돈벌이 좀 했다. 이걸로 내일 오랜만에 친구들하고 진짜 필드나 한번 나가서 점심이나 거하게 먹어야겠어. 저는 일부러 민준이의 속을 긁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이제 울다 지쳐 거의 흑빛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건의 진정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선물한 사람의 성의마저 먼지 구덩이에 처박아 짓밟는 자들에게는 과분한 선물이었지. 이제 그 골프채도 진짜 골프를 즐기는 열정 있는 새 주인을 만났으니 잘된 일 아니겠나? 수연이는 이제 더 이상 악을 쓸 기력도 없는지 혹은 제 말에 반박할 가치조차 못 느끼는지 멍하니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아내 뒤에서 눈치만 보며 안절부절 못하던 민준이가 보다 못해 나섰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십시오. 저희가 정말 다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그 애처로운 모습에 잠시 마음이 흔들릴 뻔했지만 저는 이내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지금 흘리는 저 눈물이 과연 진심일까? 아니면 그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연기일까? 저는 아들을 싸늘하게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인준아,
내가 지금껏 너에게 어떻게 했는지 벌써 다 잊었냐? 너가 어렸을 적부터 나는 너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아끼지 않았다. 너의 학비, 유학 비용, 너의 결혼 자금, 그리고 이 집까지 내 하나뿐인 아들, 내 며느리 기죽이지 않으려고 내 가진 것 다 내주었지. 그런데 너희는 내게 무엇을 돌려주었지? 제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감정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지요. 내가 사업이 잠시 어렵다고 하니 너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벌레 보듯 취급하지 않았더냐? 수연인 인연은 내가 바로 옆에 있는데도 단물 다 빠진 늙은이 취급하며 친구와 낄낄거렸고, 내가 너의 생일날 찾아갔을 때는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양반이라며 면전에서 모욕을 주었지. 기억나지 않나? 저는 수연이를 쏘아붙였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준이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민준이, 너는 또 어떻고? 네 애비가 저런 수모를 당하는 동안 넌 뭘 했지? 네 마누라 뒤에 숨어서 방패막이나 했지 않은가? 네 놈이 조금이라도 사내 구실, 자식 구실을 했더라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게다. 네가 중심을 잡지 못하니 저런 물건이 감히 네 머리 꼭대기에 앉아 이 애비를 능멸한 것이 아니냐? 네가 입을 옷이 없어 헐벗었더냐? 네 입에 풀칠할 돈이 없어 굶주렸더냐? 내가 어느 거 하나 부족하게 해준 것이 없거늘 어찌 이 애비에게 이럴 수 있단 말이냐? 제 호통에 민준이는 어깨를 더욱 움츠리며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이 처량했지만 제 마음속 동정심은 이미 메말라 있었습니다. 지금 흘리는 그 눈물이 진정 네 애비를 위한 것이더냐? 아니면 네가 누리던 이 안락한 삶을 잃게 된 것에 대한 슬픔이더냐? 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거라. 저는 잠시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차분한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마지막 말을 이어갔습니다. 너희는 나를 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내 돈을 보았던 게지.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아주 천박하고 속물적인 인간들. 하지만 너희가 간과한 것이 있단다. 돈으로는 결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바로 사람의 마음, 그리고 존중이다. 너희는 나를 존중한 것이 아니라 내 재력을 존중했을 뿐이고, 그것이 사라졌다고 생각되자 가차없이 나를 내버렸지. 그 결과가 바로 이것이다. 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들이 그토록 중시하던 돈, 그 돈 한번 스스로의 힘으로 벌어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보거라. 과연 너희가 지금과 같은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니, 당장 다음 달 월세는 낼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한강이 보이는 이 으리으리한 아파트가 아니라 저기 변두리 지하 단칸방에 살아도 서로 아끼고 존중하며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도 많단다. 너희는 어떨까?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악다구니를 쓰지 않고 과연 버텨낼 수 있을까? 제 말은 그들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과도 같았을 겁니다. 수연이는 이제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한 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었고, 민준이는 바닥에 엎드려 아이처럼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적인 모습에서 저는 일말의 통쾌함보다는 깊은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이게 과연 내가 원했던 결말이었을까요? 하지만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가 없었지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봉투를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이삿짐 센터는 내일 모레 오전 10시에 도착할 걸세. 그 전까지 이 집에서 자네들의 모든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고 나가도록 하게. 단 하나의 물건도 남겨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집은 이제 더 이상 너희의 집이 아니야. 저는 몸을 돌려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한마디를 더 던졌지요.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전화도 문자도 하지 마라. 찾아오지도 마라. 너희는 더 이상 내 아들, 내 며느리가 아니다. 이 인연은 여기까지다.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미련 없이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등 뒤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절규와 통곡 소리는 제 발걸음을 잠시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와 지하 주차장에서 제 차에 오르는 순간까지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앓던 이가 빠진 듯한 시원함과 함께 돌이킬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는 무게감이 동시에 느껴졌지요. 차를 몰고 그 화려한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면서 저는 백미러로 점점 멀어지는 건물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푸르렀고 도시는 여전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지요. 제 마음속 폭풍은 이제 막 지나갔지만 그 폐허 위에는 무엇이 남게 될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는 더 이상 과거의 박진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상처를 입었지만 동시에 더욱 단단해진 새로운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 앞에 놓인 삶을 오롯이 저 자신을 위해 제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밤의 장막이 내려앉는 도시를 가로지르며 저는 조용히 엑셀러레이터를 밟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향해서였지요. 그날 제가 냉정하게 돌아선 후 그 집안에서 어떤 광풍이 몰아쳤을지 저는 애써 상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만 약속된 날짜와 시간에 맞춰 제가 보낸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집안은 거의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고 전해 들었지요. 미처 다 정리하지 못한 짐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고 수연이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퀭한 눈으로 묵묵히 짐 나르는 것을 도왔다고 하고요.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고급 가구와 가전제품들은 마치 주인의 초라해진 처지를 대변하듯 좁은 트럭 짐칸에 아무렇게나 실려나갔다고 합니다. 이웃 주민들이 수군거리며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은 결국 도망치듯 그 아파트를 떠나야 했지요. 그 후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다만 풍문으로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제가 예견했던 것처럼 그들은 아주 낡고 비좁은 햇볕도 잘 들지 않는 변두리의 지하 월세방을 겨우 구해 거처를 옮겼다고 하더군요. 한때는 한강을 내려다보며 살았던 그들이 이제는 지상의 빛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곳에서 살게 된 것이지요. 생활은 당연히 극도로 궁핍해졌을 겁니다. 수연이는 예전에 누리던 사치를 그리워하며 민준이를 닥달하고 민준이는 그런 아내에게 지쳐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퍼붓는 날들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돈은 관계를 유지시켜주는 유일한 끈이었지만 그 끈이 끊어지자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원망과 경멸뿐이었던 것이지요. 결국 그들은 그리 오래지 않아 완전히 갈라섰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마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재산을 가지고 또 한바탕 진흙탕 싸움을 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저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이 되었지요. 물론 그들이 저와의 인연을 완전히 놓아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모든 연락을 차단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안은 어떻게든 제게 접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요. 회사로 불쑥 찾아와 로비에서 울며불며 매달리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공원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민준이는 술에 취해 밤늦게 저희 집 현관문 앞까지 찾아와 문을 두드리며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라고 울부짖은 적도 몇 번 있었고요. 그때마다 저는 경비실을 통해 돌려보내거나 제 비서를 통해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는 의사를 단호하게 전달했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설픈 동정심이 더 큰 불행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독하게 마음먹고 그들을 외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들의 연락 시도도 점차 뜸해졌고 제 삶은 비로소 완전한 평온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악연의 고리를 끊어냈다는 후련함과 함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야 한다는 책임감이 밀려왔지요.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와 미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저는 제 건강을 돌보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하려 노력했고, 마음의 평화를 위해 명상이나 가벼운 산책을 즐기기도 했지요. 동네 노인정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고, 예전부터 관심 있었던 서예나 동양화 강좌를 들으며 새로운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사업적으로도 저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기도 하고, 특히 제가 젊은 시절 어렵게 사업을 일궜던 경험을 살려 진만 희망 장학재단이라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지요.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하고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에게 멘토링과 소정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일은 제게 큰 보람과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 이상으로 제 부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주었지요. 베란다의 작은 정원은 이제 제법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철마다 피어나는 꽃들과 푸르게 자라나는 나무들을 돌보며 흙을 만지는 시간은 제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소중한 치유의 시간이 되었지요. 예전에 눈물을 머금고 팔았던 수석들도 다시 하나둘 사모아 거실 한쪽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차를 마시는 시간은 제게 더 없는 평온을 선사합니다. 물론 가슴 깊은 곳에 남은 아들에 대한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가끔 서재에서 오래된 앨범을 넘기다 보면 제 품에 안겨 천진난만하게 웃던 어린 민준이의 사진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그 아이를 좀 더 강하게 키웠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와 안타까움이 파도처럼 밀려오기도 하지요. 하지만 저는 압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지금의 이별이 비록 고통스럽지만 저와 그 아이 모두에게 필요한 과정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저는 민준이가 언젠가 스스로의 잘못을 깨닫고 진정으로 변화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아주 깊은 곳에 묻어두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예전과 같은 부자 관계로 돌아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그 아이는 이제 스스로의 삶을 책임져야 하니까요. 이제 저는 조용한 일상 속에서 잔잔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가 아님을, 진정한 행복은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마음의 평온과 좋은 관계 속에서 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지요. 물론 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목적이 아니라 제가 원하는 삶을 살고 다른 이들을 돕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스스로의 존엄성을 지키고 저를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진실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이지요. 오늘도 저는 베란다 정원에 물을 주고 새로 사귄 동네 친구와 약수터까지 산책을 다녀왔습니다. 오후에는 장학재단 일로 잠시 외출을 할 예정이고요. 저녁에는 서예 학원에서 붓글씨를 쓰며 마음을 가다듬을 생각입니다. 거창할 것 없는 소박한 일상이지만 저는 지금 제 삶에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합니다. 비록 큰 폭풍우를 겪었지만 그로 인해 저는 더욱 단단해졌고 제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으니까요. 이것으로 제 길고도 파란만장했던 이야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디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나마 드릴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긴 시간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부디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